2018년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무등산. 그로부터 4년 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의 심사가 있었는데요. 무등산은 당당히 재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유네스코가 반한 무등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언제 들러도 반갑고 좋은 호남의 명산. 무등산에 봄처럼 따뜻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멋지다 무등산! 잘한다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받았다고요? 그 어렵다는 재인증! 야, 그럼 그렇지. 이 무등산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재인증 받을 만큼 그 우수한 이유는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우리 1등 공신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나. 이 재인증의 감격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초 인증됐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실은 4년 넘게 지금 준비해온 결과가 실은 재인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최근에 굉장히 그 인증 기준이 까다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재인증을 했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큰 성과다. 저희도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대체 그게 뭐길래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질공원이란 국제적으로 굉장히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그 지질유산 주변에 있는 역사, 고고, 생태 여러 가지 유산들을 같이 엮어서 교육이나 관광 프로그램 또 지역 주민들과 새로운 그런 상품들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지역의 소득을 크게 올리는 거 이런 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서 이 명산 구석구석 좀 자랑거리도 많을 것 같은데 날씨도 좋겠다. 어떻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가실까요? 네. 가시죠. 봄꽃이 핀 무등산은 평소보다 더 예뻤는데요. 오늘은 원효사에서 장불재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날씨 덕분인지 몸도 가볍고 등산하기 딱 좋더라고요. 네,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진짜 애칭이 붙여질 정도로 특별한 산인 게 바로 무등산이잖아요. 네. 어머니의 품이다. 네. 이런 타이틀까지 지니고 있으면 뭔가 그에 대한 애정도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이 무등산에는 시민들에서부터 시작된 자연보전 이게 굉장히 모범 사례로 유네스코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무등산권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이렇게 도심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형태의 이 산을 이렇게 원형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시민들의 노력이다. 이렇게 다 평가되고 있습니다. 야, 그 노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진짜 애정이고 네. 사랑이고 당연히 아껴야 될 특별한 네.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뜻이네요. 네, 네. 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켜온 무등산. 멋진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 지역민들에게 무등산은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뭐게요? 조리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이 협력하고 있는 마을 중에 청풍마을이라고 이제 등촌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예로부터 복조리 짜기로 유명한 마을이라서 거기도 이제 무등산 자락이다 보니까 이 이제 조리대를 이용해서 복조리를 만드는 뭔가 무등산의 기운을 품은 그 자연 재료들로 네. 많이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네. 농산품도 파시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무등산 자락에서 자라는 그 쌀로 만든 동동주나 아니면 그 무등산 자락에서 자란 콩으로 만든 그런 두부나 간장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또 군청사기가 있죠. 무등산 흙에서 비롯된 도자기라는 또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8,700만 년 전 무등산은 3번의 화산 폭발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그 위에 터를 잡았습니다. 무등산의 흙으로 도자기를 빚고 무등산의 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거죠.
이야기를 나누며 열심히 가다 보니 중봉 도착. 인증샷 빠질 수 없지. 야,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지금 계절이 바뀔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풍경부터가 하나하나 다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 지질공원 재인증을 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또 생각하면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네. 두 번은 쉽다고. 재인증은 좀 그래도 약간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쉽지 않았을까요? 이게 세계 지질공원이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 인증 신청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높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받은 이번 재인증도 굉장히 그 까다로운 한층 심화된 그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평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재심사 때 유달리 더 신경 쓰고 힘을 줬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질공원이라는 게 그 지속 가능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지질공원을 그 힘을 쏟아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보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전남, 담양, 화순이 얼마나 이 지질공원에 관심을 갖고 강력한 그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 체결하는 모습을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위원들 평가 나중에 하실 때 그 의견이 이렇게 지자체장분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의견을 한꺼번에 모으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10분 알기 때문에 더욱이 이 무등산권이 여기 지질공원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을 평가서에 써주셨어요. 지질명소 관리, 지역의 관심, 주민의 참여 모두가 평가 대상이었는데요. 여러 기관의 협력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질공원 해설사로 나선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질명소 훌륭한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올해로 국립공원 10주년을 맞은 무등산은 정상 개방도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가 정말 뜻깊은 해네요. 장불장 팀장님! 와, 장불장 올라오는 거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탁 트인 절경에 속이 뻥 뚫리죠? 장불재에서는 지질명소인 주상절리가 한눈에 보이고요. 가을에는 황금 물결의 억새가 장관입니다. 진짜 소원 성지예요. 소원 있으세요? 제 소원은 이미 하나는 이루어졌고요. 뭔데요? 저희 재인증? 진짜. 근데 확실히 여기 장불재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쉼터도 쉼터지만 뒤에 보이는 이 풍광들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무슨 맛 드실래요? 전 이거요. 초코바 2개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이거라도 먹고 우리 당 네. 채우고 저 웅장한 저 압도적인 거대한 사이즈의 입석대 서석대를 만나보러 가보도록 해요. 무등산이 세계 지질공원이 될 수 있었던 비장의 무기, 화산 폭발이 만들어낸 커다란 돌기둥,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빨리 보고 싶어서 서둘러 올라갔는데요. 직접 보니까 저도 반해버렸어요. 야, 이렇게 멋진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재인증까지 받았으니까 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뭔가 이렇게 좀 계획하고 계신 것들도 있어요? 네, 유네스코에서 이번에 저희 무등산권을 재인증 확정을 해줄 때 이런 점을 좀 더 보완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점들이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중에서 이 유네스코 그 다중 지정 지역과 이끼리 네. 같이 뭔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같이 뭔가 협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네,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시니 앞으로 더더욱 발전한 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무등산의 모습이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등산도 좋지만 구석구석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가득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즐겨주세요. 즐겨주세요. 무등산을 사랑하자.
수많은 보물을 간직한 무등산,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탄생했는데요. 저희는 타지 지금 전주에서 와가지고 그 세계 지질 그거 이제 선정돼가지고 한번 체험하려고 왔습니다. 우선 가장 기대되는 건 정상의 전경이 아닐까. 정상에서 광주 시가지를 바라봤을 때 이쁘다고 들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무등산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갈 수 있는 시내에 가장 가깝게 있어서 오르기 쉽고 또 건강에 즐길 수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날 수 있고 해서 무등산을 많이 찾습니다. 진짜 올라가면 어느 산 못지않게 아주 기암괴석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많이 갔는데 그 좋음을 나이가 들면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많이 가볼 수 있도록 추천하고 싶어요. 국립공원이라서 관리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동네 산보다는 높아가지고 더욱더 운동이 잘 된다 생각으로 자주 오게 됩니다.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둘레길 코스라던가 하면서 약간 홍보물 같은 거를 좀 주면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광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우뚝 선 무등산이 되길 응원할게요. 한적하고 평화로운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한 건대상에선 이곳 주민인 민진 씨가 여느 때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부쩍 따뜻해진 요즘 많이 바쁘시죠? 카메라를 챙겨 들고 가게를 나서는 민진 씨. 어디에 가는 걸까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의 세계. 자, 들어가겠습니다. 스탠바이 큐! 산해면 마을 방송국 온 동네방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화천군 산해 우체국 맞은편에 위치한 온 동네방네 마을 방송국. 이곳에선 민진 씨를 포함한 8명의 주민들이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뉴미디어 계정을 운영하며 마을 행사나 크고 작은 소식, 지역 인물들을 소개해온 온 동네방네 마을 방송국. 아담한 규모지만 방송국으로서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환한 조명의 스튜디오와 여러 대의 카메라, 전문적인 송출 장비까지 다들 방송에 문외한이라 처음에 막막했지만 함께 배우고 부딪혀가며 꾸준히 제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녹화용 대본을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직접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해면 곳곳의 지명 유래. 마을 일을 아세요? 몰라요. 뭐 이런 식이니까 그 밴드님이 설명해 주시고 듣고 설명해 주시고 듣는 캐릭터라서 조금 어레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산해면에 살고 있지만 산해면에 대해서 이제 유래나 지명 유래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동네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대본도 좀 써보고 그런 계기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한때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누구나 좀 문학소녀였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저는 정말로 거의 한 결혼해서 30몇 년 동안 정말 살림만 했는데 이제 진짜 거의 60이 다 되어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펜을 잡고 글을 쓰고 이런 걸 처음 해봤어요. 김동숙 메인 작가님을 스카우트한 사람은 바로 이분입니다. 저는 이제 박회 활동을 계속 하는데 집사람이 계속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에 있을 때 책을 되게 많이 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같이 나가자.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 함께 이게 도움을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모시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어떤 역할, 이제 여기 나오시는 8분들께서 전부 다 맡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좀 글 쓰는 거니까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마을 방송국에도 작가, 엔지니어, 아나운서 등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요. 민진 씨는 카메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촬영 같은 거는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요. 관심이 있어서 계속 기웃기웃대다가 아시는 분이 이제 계셔가지고 와가지고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육아만 하다가 제가 스스로 뭔가 관심이 생겨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이제 본격적으로 녹화를 시작해 볼까요? 이웃들이 협찬해준 의상 오케이. 대본 검토와 카메라 세팅도 오케이. 자, 큐 들어가기 전에 오디오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할까요? 준비됐어요? 문 닫을게요. 취미로서 제가 항상 여기 있는 언니들이랑 이제 같이 원년 멤버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 돈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였거든요. 내 돈 내면서 이렇게 한다 주부가 돈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또 재밌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재밌어서. 그리고 제일 좀 좋은 거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없잖아요. 맨날 똑같고. 근데 여기는 뭔가 내 거 하나가 탄생되는 게 좀 좋죠. 다 만들었을 때 뿌듯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내면 창고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내면 뭐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예전에 사탄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를 삼키고 있는 곳이라 그랬고 지금은 이제 사내면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제 창고가 있었던 곳이 굉장히 이제 많은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창고가 있었던 거로 보이거든요. 지도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요. 어떤 창고는 그 규모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이 마을방송국은 사실 사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 서로 이제 고민하고 회의하다가 그러면 이런 방송을 마을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서 방송을 한번 송출해 보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마을방송국을 좀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국을 하게 된 것은 사내면이 지금 24단이 해체가 되면서 인구가 계속 이제 줄어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 우리 사내면이 좀 다른 밖에 외부의 인원들에게 좀 알려서 우리 사내면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 좋은 곳을 좀 소개를 하면 외부 사람들이 좀 여기 관광도 오고 또 여기 와서 구경하다 보면 여기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이 잘 돼서 우리 사내면이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세운 마을 방송국. 방송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똘똘 뭉쳐 함께 제작하기에 온 동네방네 방송은 더욱 뜻깊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사내면 소식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 고생하셨어요. 50분 넘게 촬영했어요. 너무 목 아프시죠?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면 화천 아무래도 농사를 하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많이 연습해서 이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여기 농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마을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을 주민들도 많이들 참여해서 이제 방송국이라는 것도 마을에 있는 방송국도 알리면서 이제 본인이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도록 마을이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 온 동네방네 화이팅! 타와 강이 휘돌아 나가는 이 밤 들판 가운데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독립운동가 이관술의 생가가 남아 있습니다. 하감 선생이 이 마을을 놀라게 한 적이 일본 동경고사에 합격을 했을 때입니다. 일본 동경고사는 일본을 대표하는 사범학교라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 동경고사 졸업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자, 최규하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함석헌 선생님, 그다음에 시인 조병아 선생, 이런 정도가 그 동경고사를 나왔습니다.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관술은 동덕여고 교사를 지내면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노동운동가로서 조선공산당의 간부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그는 투옥과 도피를 반복했습니다. 이관술 선생이 한 1930년 들어서부터 항일운동을 시작하는데 20대 말에 그때서부터 한 15년 만에 이제 해방이 되죠. 그동안 2번 감옥에 가서 한 5년 살았고 나머지 또 거의 10년은 계속 수배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잡히면 또 감옥 갈 처지였죠. 그래서 해방 후에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해방일보에 이렇게 글을 썼을 때 본인이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조국엔 언제나 감옥이 있었다고, 항상 수배당하고 항상 그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뜻으로. 작가 이병준은 소설 남로당에서 울산 출신 친일 고등계 형사 노덕술이 이관술을 3번이나 붙잡아 고문했지만 이관술은 결코 전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마다 한 3,000명, 4,000명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관술 같은 이런 분들이 그 수배당에서 수도 없이 신문에 자꾸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알려졌죠. 하지만 그는 1946년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보름 후 후퇴하는 군경에 의해 대전 산내면 곤령골에서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최근에는 이관술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딸에게 보낸 한글 손편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관술의 유족들은 정당한 재판 없이 이관술이 총살을 당한 사실에 대해 지난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2015년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관술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에서의 좌익 활동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들의 출발 자체가 처음부터 사회주의가 아니었고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침략이나 지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은 내셔널리즘이에요. 따라서 예를 들면 러시아의 그 사회주의하고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독립을 해야 사회주의를 하든 안 하든 뭔 결론이 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독립 이후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했던 것이지 즉각적인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독립운동을 했던 무남. 이밤마을에는 일제강점기 때 독립자금 모집에 앞장섰던 무남 손우익 선생의 집도 남아 있습니다. 청참 오적소를 올렸고 그 전에 지금 저 무남 하면 울산 사람들 중에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은 그 일제강점기 때는 가장 어려운 독립운동인 군자금 모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심상 김창숙 선생이 이제 양산에서 군자금을 모금한 후에 그때 울산으로 오다가 언양에서 그 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심상 김창숙 선생을 몰래 이 집에 데려다가 그 모시고 치료를 해준 사람이 무남 선생 집입니다. 당시 심산 김창숙 선생이 치료를 받았던 사랑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심산 김창숙을 몰래 치료해주고 숨겨준 일로 손우익 선생은 이 마을 이우락 선생과 함께 1년간의 옥고를 치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이밤 마을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모두 8분, 서운을 받은 분들도 손우익, 이우락 선생을 포함해 4분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밤 마을은 곧 택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마을이 사라지면 이 마을에 남아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흔적도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바랄 수 있는 거는 만일에 개발이 돼가 이제 지금 뭐 상태로서는 뭐 개발을 하면은 공원화가 조성이 되고 하면은
공원 한쪽 구석에다가 하든지 좀 이래 사람이 뭐 보일 수 있는 자리에 독립운동가 되시는 분들을 조그마한 뭐 표석비라든가 이런 비를 하나씩 이렇게 씌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들은요. 이번 마을은 울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의 마을입니다. 이번 마을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정책당국이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연소 흔적들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나왔었고. 안녕하세요. 군산소방서 화재조사관 최복무입니다. 지금 지붕을 밖에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붕이 여기 화목보일러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았잖아. 이 중심으로. 승민아, 일로 와봐. 여기에 지금 여기 안쪽에 이렇게 쭉 보면 연통으로 가는 지금 통로가 다 이렇게 끄름으로 막혀 있어. 우선은 밖에서부터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왔는데요. 이쪽에 천장이 많이 이쪽 보일러실을 중심으로 많이 가라앉아 있고 또 탄화 흔적도 여기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일단 발화 지점은 보일러실로 추정을 하고 들어와 있고 발화 요인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났는가 이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봐. 여기 이렇게 이런 현장 오면 머리도 부딪힐 수 있고 화재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원 본인의 안전입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하는 현장은 언제나 화재와 연기가 있고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라서 머리 위에 장애물이라던가 낙하물이 있는지 발이 어디에 걸리지 않는지 또 어디 유리 같은 것에 긁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해 가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쪽 부분이네요. 일단은 원인부터 작성을 해야 돼요. 소방관이 된 지는 6년이 조금 지났고요. 화재조사관은 1년 정도 됐습니다. 저의 연구 실적과 다수의 자격증들을 알아봐 주셔서 저를 화재조사 주임으로 임용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연도 형태가 이렇게 한 면만 많이 탔어요. 화재조사 업무는 원인과 피해액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게 주된 일이고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 민원 업무, 또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업무를 하고 또 화재 통계 업무도 하고 주민의 복구에도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가 이 위쪽에 이렇게 만곡된 거를 보면은 이쪽에서 난 거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봐도 여기가 지금 소요될 정도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야 이게 왜 이렇게 났지? 이게 왜 이런 패턴이 났을까? 이 증거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런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고 그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 번 더 현장을 보게 되고 더 고민하게 되고 옳은 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해 현장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주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화재 현장을 바로 보는 올바른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력은 소방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 3회에서 4회 정도 이렇게 장비를 메고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소방관들의 체력을 분석한 결과 많은 연구 논문에서 현장에서 계단 오르기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단 오르기 훈련을 주로 하고 있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나와서 산을 이렇게 뛰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체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몸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전북 대표로 몸짱 소방관에도 출전을 하고 평창 올림픽의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로 파견도 다녀왔습니다. 다 왔다. 끝났어. 화재조사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사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작업인데요.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실 이렇게 체력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부담도 커서 후배 소방관들이 잘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화재 조사관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능력 있는 후배님들께서 화재 조사관에 지원을 하셔서 능력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뭘로 먹을까? 소머리국밥으로 주세요. 진짜 맛있게 하세요. 야, 이게 진짜 맛있겠다. 국물이 막 엄청 진해. 제가 어렸을 때 비염, 아토피, 천식 없는 병이 없었어요. 굉장히 몸이 약했고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 몸보신을 시켜주신다고 소 머리를 통째로 사오셔서 그걸 몇 시간째 국물을 내고 또 내고 그렇게 해서 소머리국밥을 만들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줘요. 이거줘. 이라고 먹는 거. 기가 막히다. 수민아, 여기 국밥에 원래 반은 깍두기라고 하잖아. 맞아요. 이 집은 진짜 깍두기가 기가 막혀. 깍두기 저희가 큰 화재가 나면 다음날 아침에 퇴근을 못하고 남아서 경찰청 그리고 소방본부, 국과수, 전기안전공사 이런 유관기관들과 합동 감식을 하거든요. 그럼 감식을 하고 나면 24시간 근무 이후에 또 몇 시간을 한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동 감식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조사 보조 요원과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제가 밥을 삽니다. 월급을 제가 조금 더 받거든요. 든든하다, 든든해. 따뜻하고 정말 든든한 것 같아.
미국의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언가 곤란에 빠지는 일은 잘 몰라서가 아니다.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심하는 자세로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안전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농촌에 돌아온 30대만 1,500여 명.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육성 정책이 만나 요즘 농촌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년 전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시작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는 고령화가 고민인 경북에 새바람을 일으켰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농사 일을 배울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월급을 받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안정적이게 배울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창농하시고 농업에 대한 비전을 느꼈다면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귀농인들은 초기 투자 비용, 경험 부족 등으로 실패하기 쉬운데요. 월급을 통해 안정된 환경에서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으며 당당한 농업인으로 성장 중인 경북의 청년 농부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경산 남산면의 한 영농조합법인. 경산 특산물인 포도와 복숭아를 다루는 이곳에서 월급을 받으며 장차 창농의 꿈을 키우고 있는 당찬 청년 농부들이 있다는데요. 여기 혹시 월급 받는 청년 농부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28살, 동네 친구 사이인 최항진, 진동학 씨. 2020년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에 지원해 올해로 4년째 이 영농조합법인에 몸담고 있는 청년 농부들입니다. 제가 사실 군대 전역하고 공무원 준비도 해봤고 뭐 공기업에서 6개월 계약직도 해봤는데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한 일인 것 같아서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직업이고 이거 해볼만 할 것 같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 아르바이트로 입문한 농업의 길. 성실히 일하는 두 사람을 기특하게 본 영농법인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바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였답니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란 미취업 청년들에게 그 농업법인 등 농산업 분야 일자리를 2년간 제공하여 젊은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곳에서는 인건비의 90%를 지원해드리고 청년들에게는 영농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2년간 근무한 후에 농업법인에 계속해서 근무하거나 지역에서 영농 창업을 한 경우 1년간 1천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2년을 완주하고 영농법인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정직원으로 채용된 두 청년 농부. 이 자체가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영농법인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은 그 적절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 지원을 받아서 월급 받는 청년 농부 제도를 잘 활용을 하려고 채용을 했고 2년간의 숙련을 통해서 이 젊은 두 친구가 반드시 저희 법인 나아가서 이 농촌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정직원에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선별장과 집화장에 근무하며 상품 상하차 및 출고 전 포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하기 전부터 지게차 운전 등 관련 경험이 많아 나이는 어리지만 기술은 숙련된 베테랑들입니다. 일단 이 제도의 큰 장점은 직접 배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월급을 받아서 그 기간 안에 좀 더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진입장벽을 허무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제도를 통해서 농사일도 배우고 달마다 이제 배우는 것도 다르고 회사에 와서 이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 농부 대다수가 비교적 수월한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두 사람은 재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배운 생생한 노하우로 포도 농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네요. 농사라는 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지만 아무래도 힘든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의지를 갖지 않고 그냥 무작정 뛰어든다면은 정말 큰 실패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은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최대의 묘목시장으로 유명한 경북 경산. 이곳에서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통해 사과, 복숭아, 자두 등 과수 묘목 사업을 하고 있는 구 월급 받던 농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월급 받던 청년농부 이광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광열 씨의 가족은 할아버지 때부터 경산에서 3대째 묘목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광열 씨는 4년 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통해 농사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연간 10만 수 묘목을 생산하는 창농 3년차 어엿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전공을 살려서 지역에서 이제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묘목 생산하는 그 대목 종자가 대부분 수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충격을 받고 이 농업 종자 분야 정말 상당히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은 왜 뛰어들지 않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농업이 정말 중요한데 왜 이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쪽 분야가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저 나름대로의 블루오션이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창농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광열 씨는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1기 참가자. 2년간 청도의 영농법인에서 일하면서 농사 실무뿐 아니라 농업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월급 받은 청년농부제가 투트랙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농업법인에서 계속 일을 이어나갈 건지 아니면은 창농을 할 건지 이 두 가지 선택기로에 나 있어요. 2년 뒤에는. 저는 근데 애초에 입사할 때부터 월급 받은 청년농부제 시작할 때부터 난 2년만 여기서 그냥 열심히 일하겠다. 대신에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생산, 뭐 가공, 유통, 경영 이쪽 분야까지 다 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그냥 일했습니다. 향후 2년 뒤에 아니면 향후 5년, 10년 뒤에 창업농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절대 저는 이 시간이 그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라는 프로그램이 뭐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살아있는 노하우를 배워온 광열 씨는 2년 후 다시 고향 경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생산 도매 위주였던 아버지의 묘목업을 소매와 통신 판매 등으로 확장해 종전보다 연매출을 끌어올리게 되죠. 기존에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생산 중심의 영농 활동을 하셨어요. 저장이나 유통 이런 쪽은 전혀 관심이 없었죠, 묘목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하면서 도매 상인에게 넘기는 게 아니고 B2C, 그러니까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묘목을 거래하면은 오히려 더 큰 유통 마진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이런 콘텐츠 제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B2C 거래, 과원 경영주님들하고 다이렉트 직거래를 많이 하면서 이제 또 매출액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묘목은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할 작업이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조금씩 자동화 체계도 도입하고 대목 종자의 국산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랍니다. 농업이 가진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도 농업에 대한 어떤 인식 가치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농업은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추천해드리고 저 또한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고향에서 청년들의 꿈이 피어납니다. 나라의 근간인 농업이 젊음을 통해 다시 뿌리부터 튼튼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횡성군 두곡리의 경로당. 이곳에 마을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일이기도 한 인기 있는 소일거리라는데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이건 무엇일까요? 다들 뭘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머리끈 아니에요? 뭐 부업하시나? 아니고요. 이거는 양말목이라는 거예요. 양말목이요? 네. 색색의 양말목을 이어가는 공예활동. 동그란 끈으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수공예 작품들이 탄생되고 있는지 친환경 수공예에 빠져있는 손재주 좋은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익숙한 솜씨로 양말목을 엮어가고 계시는 어르신들. 형님, 이거 엄청 쉬워. 그렇구나. 그래도 이게 소일거리도 좋고 네. 어르신들에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하면 치매도 안 걸린대, 치매도 안 형님. 걸리고, 맞아. 서로 가르쳐주고 집중하는 시간. 앉은 자리에서 물병 주머니를 완성할 만큼 솜씨가 좋으신데요. 이게 버려지는 건데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환경에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우리한테는 요진했겠어, 우리도 이거. 요진하고. 50대에서 90대까지 연령도 다양한 두곡리의 어르신들. 이 수업을 통해서 소통이 활발해졌다는데요. 그런데 이 양말목이 무엇인가요? 이 양말목은요, 양말 공장에서 양말을 짤 때 나오는 쓰레기,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이에요. 아니 잠시만요. 근데 이게 쓰레기라면서 지금 쓰레기 가지고 뭘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로 뭐 방서 또 뭐 인형 또 뭐 꽃, 그다음에 쿠션, 또 뭐 물병 바구니, 핸드백,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만들 수 있어요. 와, 그냥 버려질 뻔했던 이 양말목을 가지고 다양한 작품들,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런 거구나. 만들기 쉽고 활용도가 좋아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수업인데요. 80, 90이 되신 이런 어르신들하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건 잘 못하고 요거는 조금 만들기가 조금 여는 것보다 좀 쉬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이게 딱 좋아요. 나 이런 것도 만들었다 뭐 그러면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마을의 사랑을 더 불러 일으킨 게 바로 이 양말목 공예네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사랑을 부르는 이 양말목 공예를 경로당을 중심으로 전파하고 있는 이분. 서울에서의 생활을 접고 횡성으로 귀촌한 한은옥 강사님인데요. 깨끗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며 귀농했는데 생각과는 다른 농촌의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횡성에 와서 보니 이 좋은 환경에서 저녁 어스름해지면 쓰레기를 다 태우고 계신 거예요. 연기가 이 집 저 집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저 유지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훼손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 심각성을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좋은 공기 마시고 이 자연을 누리려고 왔는데 이 자연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시골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건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환경에 좀 깊숙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업사이클링 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곧바로 마을 주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던 중 양말목 공예를 배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틈틈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거 양말목 공예 하신 걸로 판매를 한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걸 아주 너무 잘하시고 좀만 가르쳐줘도 금방 하셔요, 아주. 앞으로 이제 그 양말목 공예를 이게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마을의 수익을 좀 한번 해볼까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마을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개전리가 장수마을로 지정되면서 낡은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게 됐고 여기에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양말목공예를 체험하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형과 방석, 휴지거리 가방 등 폐기물을 활용한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준 높은 공예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나아가 수익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열정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겠어요. 아, 시원해, 시원해.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오, 이것도 지금 양말목으로 만든 거잖아요. 오, 아까 어르신들이랑 할 때도 양말목 진짜 재밌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양말목의 세계가 진짜 다양하네요. 네, 맞아요. 와. 양말목으로 만들지 못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무궁무진한 변신이 가능한 이 양말목들. 처음에 이거를 손가락에 4번 감을 거예요. 4번. 이렇게요? 예, 셋, 4번. 초보자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수공예. 또 생각한 대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양말목공예의 장점. 원형뜨기 기법 하나만 배워놔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서 여러 소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몇 코 만들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모양이 잡히고 빠르게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낯설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고도 손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단순 작업이라서 예.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부담 없이 네. 내가 이걸 틀리면 어떡하나 뭐 잘 못 만들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 없이 그냥 네. 여기 작업에만 좀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폐섬유로 버려지는 양말목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재료는 다 어떻게 구하세요? 아, 초창기에는요, 제가 공장에 가면 공장 앞에 다 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러면 아유, 얼른 가져가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공예가 하도 유행을 하다 보니 이게 재료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모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사서, 지금은 인터넷에서 사서 써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뭐냐면 이거를 이 쓰레기를 가져다가 손질해서 파시는 분이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거죠. 요즘 친환경 제품, 업사이클링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 공예품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는데요. 방석은 한 20개 넘게 했어요. 팔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발매트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소파 매트. 소파 매트는 그것도 거의 한 20개 정도. 와, 그러면 그냥 완전 사업가인데요? 사실 환경적인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맞아요. 예,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보자. 네, 그래서 동참을 했고요. 지금도 횡성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활동도 하고 있어요. 작은 행동이 모여 마을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공예를 하면서 환경 문제를 서서히 좀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건 구매하는 거, 그다음에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이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까지. 단순히 폐기물의 리사이클링을 넘어 이웃과 세대를 소통하게 하고 어르신들과 사회의 연결고리가 되는 양말목 공예. 환경을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이 멋진 활동을 응원합니다.